키노트입니다. 우리 보험 감독 방식,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실은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협회,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방식인데요. 실은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공시주의나 준거주의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보험 감독 방식이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 감독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틀린 지문이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실질적 감독주의 기억하시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사,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모집인 그 자격 시험이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보험 대리점,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 모집을 가능하고요. 또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실은 대표이사나 사회이사, 감사위원 이런 분들은 모집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 이 키노트에서는 우리가 함정이 없는데요. 함정을 찾아라가 따로 없는데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해놓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들을 하나씩 넣어놓는 겁니다. 지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고르는 거. 아니면은 모집할 수 없는 사람들만 잔뜩 집어넣고 모집이 가능한 사람,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방법.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우리 그 키포인트입니다. 보험 설계사 등록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모집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보험 모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왜냐면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금전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보험회사도 우리가 인가 허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 의무화예요. 이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업법입니다.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아까 우리가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듯이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듯이 모집인도 금융위원회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모든 모집인까지 하는 부분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육과정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셔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 시험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다 1년 이내이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합격된 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자, 순서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 이수 1년 이내에 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만 받아서도 안 되고 시험만 합격해서도 안 되고 이 교육과 시험 합격을 동시에 받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보셔서 합격하시고 교육 과정도 이수하시면 여러분들은 보험회사, 보험협회에다가 보험 모집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그 보험회사와 관련된 보험업과 관련된 보험 모집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시험을 면제해주고 교육과정 이수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보험 설계사가 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집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권되지 않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복권됐으면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어요. 형이 끝나거나 만료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등록될 수 없어요. 아직 이때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 형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유예만 되어 있다 그래서 유예니까 나는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된다? 그게 아니라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우리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보험금을 유용한 사람은 악질적이니까 3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간을 연도를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2년, 3년인데 우리가 2년, 2년, 3년인데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2년은 동일하니까 우리가 복권을 이제 모집인이 되려면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2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특히나 보험료나 대출금이나 보험금을 유용한 거야. 악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를 횡령한 거, 유용한 거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3년이다. 3년인 게 뭐다? 유용한 거다. 이런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다 걸렸거나 그죠?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보험설계사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어가지고 음주운전 한 사람도 물론 단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뭐 사망사고를 내고 그러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해당하니까 처벌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에서는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재산보험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교차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차 모집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교차 모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게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설계사가 그러니까 손해보험 설계사로 그러니까 손해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 모집에 등록을 하면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모집인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생명보험 그 설계사이신 분이 손해보험 모집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험 시험을 보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재산보험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보험에서 그 손해보험 그 설계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속 보험회사 외에 1개의 이종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해서는 대리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말소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등록을 했는데 A 보험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B 보험회사에 옮겨가실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A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A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협회에 말소를 하고 나서 말소가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타 보험회사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이라고 하고요. 이제 등록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A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나는 이제 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을 위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보험회사하고 내가 보험 모집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등록된 사항을 취소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말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용어가 실은 말소에 대한 내용을 해촉으로 써줄 수도 있고 등록이라고 하는 내용을 위촉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 위촉, 해촉, 말소는 명확하게 용어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말소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험 등록은 여러분 모집인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데 말소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다가 서류를 내서 보험회사가 대행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협회에 가셔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여기 말소 증명서가 없어요. 말소 증명서라는 게 없는데 말소 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을 쓴다거나 해촉 증명서를 지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협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말소를 요청하시면 말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촉 증명서가 아닌 뭐 말소 증명서를 들고 간다. 말소 증명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지문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등록자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아까 몇 년이요? 최소 1년,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보험 관계된 그런 업무를 하신 분들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수하고 나면 등록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라고요? 2년, 4년이 아니라 1년, 3년. 만약에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2년, 4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혼동을 주기 위해서 나온 문제인데 모집인이나 제3 설계 모집 다 동일하게 1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교차 모집 제도는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가 다른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차 모집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본인이 말소 증명서라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자,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말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말소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는 키노트 16번째 내용입니다. 보험 중개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체결을 중개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에 보험 중개사는 등록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 중개사에 보험 설계사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 중개사가 보험 회사나 보험 대리점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험 중개사 이러면은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도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뭐 7일 전까지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보험 중개사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시험 문제 지문 중에는 요 지문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지문인데 여러분들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제 요거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부채하고 자산을 바꿔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당연히 우리가 빚이 많은 보험중개사는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받아서 상품을 운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채가 많은 그런 그 법인이 보험중개사가 된다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만 읽어보면 되는데 항상 우리 이제 모집인 시험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용어를 서로 뒤바꿔서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기억하시나요? 선정립, 후배당, 그걸 선배당, 후정립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 개인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경업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나 개인 보험 대리점은 중개사 겸업이 불가능하다. 자, 보험 중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 등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중개사 하면 뭐 기억하시라고요? 금융감독원. 그래서 이게 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증금을 마찬가지로 어디요? 보험중개사 하면 무조건
감독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다루겠지만 설계사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중개사 그러면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예, 금융감독원. 어디다 위탁금, 영업보증금을 예탁한다고요? 금융감독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요. 이 방카슈랑스는 이제 프랑스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을 얘기하는 뱅크하고 그 보험을 얘기하는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그 앞에 뱅크하고 뒤에 슈런스를 합쳐가지고 뱅크슈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는 그 범위를 키워서요. 은행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기관들 심지어는 신용카드업자들도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방카슈랑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우리가 이 방카슈랑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산업은행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로 이렇게 함정으로 잘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용카드 업자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겸용 여신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신업을 겸용하는 사람들은 제외라는 거예요. 그죠? 카드 업자는 되는데 겸용으로 해서 여신업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제외.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포함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카슈랑스는 여러분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험회사와 실은 보험회사의 이 방카슈랑스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제약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면은 보험회사가 너무 불리해서 보험회사에서 반발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를 왜 금융기관에서 파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서 민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팔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고 보험회사에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포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험을 영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점포마다 지점마다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2인까지만 가능하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은 가능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은 불가한데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주로 통신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업자는 통신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신수단을 활용한 판매는 불가한데 원칙은 불가하지만 신용카드사들, 겸용 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 업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 만들어서 판매가 불가하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험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아주 단골 그 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 여신 전문 금융 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겸용 여신업자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다 이렇게 됐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체 개발 불가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판매 불가 그 마지막에 나온 게 그런 거죠.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안내자료. 우리 앞에서도 보험 안내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그런 키노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 안내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 설계사죠.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모집인을 통해서 모집인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합니다. 그죠? 그럴 때 모집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그 회사마다 보험 안내 자료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해져 있는 그런 보험 안내 자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보험 회사마다 그 보험 회사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를 모집인이 나가서, 왜냐면은 그 보험회사마다 나름대로 판매 전략이 있는데 모든 회사가 똑같은 걸 가지고 간다면 모집인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인들의 어떤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회사의 자체 승인을 받아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그 안내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의로 작성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자에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험 안내 자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 안내 자료를 다른 보험회사를 디스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회사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막 뭐 안 좋은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및 설계사, 대리점 등의 상호나 명칭 등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고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앞에서도 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그 중복이 됩니다. 꼭 중요한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해지 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것, 또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기재 금지에 대한 거는 뭐겠습니까? 불확정적인 거는 기재를 금지합니다. 그래야 실은 계약자가 불이익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확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보험을 제외해서는 장래 이익 배당에 대해서 또는 잉여금에 대해서 분배 예상 금액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개년도,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유리한 내용만 골라 안내하는 그런 비교사항,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정을 찾아라 해서 한번 앞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안내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모집인이 직접 작성 안 된다고 했습니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회사의 관리 번호를 받은 그 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언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5개년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5개년, 3개년이 아니라 5개년의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예시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말씀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인데요. 이거는 어떤 협정이냐면 이제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입니다. 되게 길죠. 공정경쟁 질서의 유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인가를 해주는 거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 인가를 해서 협정을 만들어 놓고 금지사항을 정해놨어요. 보험회사와 소속 모집 대상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제재금을 받는 거예요. 제재금. 위반 시 제재금.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뭘 부과할 수 있죠? 과태료라고 하는 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금융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감독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법으로는 어떤 걸 부과할 수 있습니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도 아닙니다. 그러한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도 아닌 어떤 협정에서 자체적으로 제재,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러한 협정을 위반했을 때는 이러한 제재금,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의 제재금을 받는다라고 보험회사들 간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금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은
그 제재금이 규모가 딱 100만 원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이익을 제공해서 보험을 뺏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로 과하게 그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경유계약, 내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악질적인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나머지 무자격자라든지 작성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모함 또는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승환 계약, 뭐 기존에 들고 있는 계약을 바꿔 타기 한다든지 이러한 계약들에 대해서는 다 건당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협정에서 정한 제재금은 얼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이익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남의 이름 빌려서 하는 계약은 2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고요. 신고기관은 당연히 협정에서 정한 제재사항이니까,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이니까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점포장, 설계사들이 하면 안 되고요. 보험회사와 점포장, 지점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영업소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 우리가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은,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협회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자, 보험사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보험협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경과한 사항이 아니라,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 아주 중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가, 허가 이거는 전부 다 금융위원회예요.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다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경쟁질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는 뭘 한다고요?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 모함 또는 허위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이 아닌 제재금이 뭐라고요? 예, 특별이익을 제공한다 3천만 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보험을 모집한다 200만 원. 그 외에는 전부 다 1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키포인트 11번째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접수를 받아서 1년 동안 운영한다. 1년. 여기 밑에 두 번째,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3년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단 1년 동안만 그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3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년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우리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인증 기준인데 이 내용은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다 시험 문제 지문으로도 나오고 각각의 문제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속 개인 대리점이나 전속 설계사에 한해서만 보장이 된다. 그럼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 안 된다는 거고 중개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우수 인증 설계사 자격 제도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집인을 하시면은 앞으로 입사를 하시면 3년 동안은 그 회사에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이 부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냐면은 보험 계약 유지율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을 하신 그 계약 유지율이 13회차에 90. 그 다음에 25차에 8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90, 80, 95, 85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90, 80입니다. 90, 80% 이상. 그 다음에 월납 초회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을 하시게 되면 월납으로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그 보험료, 그걸 월납 초회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그 월납 초회 보험료가 평균 이상 8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연소득이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과학이 이제 뭐 시험 문제에는 뭐 굉장히 큰 실적을 두고 아주 뭐 최고의 실적을 내는 그 설계사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민원 해지 무효 0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요. 불안전 판매나 민원이 0이어야 됩니다. 뭐 몇 퍼센트 3% 이하다.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 법인 대리점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개인 전속 대리점 또는 개인 전속 개인 설계사에 하나 하는 거니까 법인 대리점이니까 틀린 거예요.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맞습니다. 자,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실적이 아니라 월납 초에 보험료가 80만 원, 그 다음에 연평균 소득이 평균 설계사 소득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그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실적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불안전 판매나 민원은 제로를 고집한다. 제로라는 게 원래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오는 지문이죠. 근데 우리가 불안전 판매나 민원은 얼마나 그 판매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판매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 이런 5% 이런 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0이어야 됩니다. 제로여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대상이 언제부터라고요? 5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년마다 신청자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근속기간은 3년인데 인증은 1년마다 다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3년이 아니라 1년마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키노트 이제 20번째인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우리가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금보험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이러한 경우에 또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각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위한 예금자 보호제도를 위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내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회사, 금융기관 바깥에 있는 국가기관에 납부를 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계약자들, 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그 가입 금액을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예금자 보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일종 보험사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금이 지급 정지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종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금보험 지급 사유가 되고요. 여러분들 합병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장금액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거나 아니면 제2금융기관에 가셔서도 항상 듣는 얘기죠.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5천만 원까지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그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5천만 원인데 이 산출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낸 그 전체적인 금액 거기에 대출 금액을 뺀 금액이 5천만 원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금융기관이 망해도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그 예금이나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거에 대한 보장은 국가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보호 대상이 있고 보호 제외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는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오겠죠. 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다 자주 나온다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이제 좀 있냐면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 우리 보험회사니까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니까 실은 보장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보호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특약이나 최저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확정기여형,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해주지 않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수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DB형 3천만 원, 일반 3천만 원, 일반 예금 3천만 원. 그럼 얼마 보장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DB형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확정기여형인 DC형의 3천만 원, 일반 예금의 3천만 원. 근데 5천만 원까지인데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퇴직연금은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3,000이면 6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회사는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는 사내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바깥에 있습니다. 회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외에 예금보험료를 적립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그냥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이든 예금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면 그 한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되는 상품에 한해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협정에서 금지한 사항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금융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쟁, 이러면 전부 다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감독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금융기관들이 뭔가 잘못하면 처벌의 느낌을 주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급할 수 없다. 사유가 안 된다. 막 이런 부분들이 실은 보험회사는 안 주려고 하고 보험회사는 개인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데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보험회사가 그 허투루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그런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나 예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뭐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요 마지막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재판보다 더 우월하지도 않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는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날짜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청해서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조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게 되면 만약에 수락을 했는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재판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60일도 기억하시고 금융감독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0일 이내, 60일 이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분쟁 조정 회부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가 법원에 이미 제소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부분인데 이미 재판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를 분쟁 조정의 신청이 있는 후에 이미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이 제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분쟁 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아무리 올려봐야 의미가 없는 그런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회부에서 제외해버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함정을 찾으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하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가지고 있다.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한 내용이 법령 비추어 볼 때 합의, 권고 절차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자, 회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 당연히 회부해야죠. 없는 경우, 지금 말장난입니다.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키노트 광고 주체 심의 대상 및 광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내년에도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큼은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핵심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위반을 했을 때 엄한 처벌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고라고 하는 거 일단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금융상품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업자, 중개업자가 가능한데 금융상품 대리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보험 상품 광고에 대출 광고 등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상품 광고, 업무 광고, 그 다음에 브랜드 광고, 요 세 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니까 여러분들 광고라고 하는 거는 나오고 나서 승인받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전. 그래서 사후 심의를 받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후 심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는다. 상품 광고나 업무 광고 모두 사전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판매 방송, 요즘 홈쇼핑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이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방송 중에 대해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광고 방송은 다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는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기본 정보라든지 기업의 어떤 이미지, 생명보험회사 이미지에 대해서는 굳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좀 적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자체가 사전 심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광고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리가 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냥 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보험업계라든지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단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걸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보험회사의 전문가, 보험회사의 법무팀으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다 틀린 지문이가 되겠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 심의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제재 조치가 굉장히 큽니다. 제재 조치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1억 원 이하의 제재금. 그 다음에 준수사항,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제재금.
우리가 광고 심의필이라고 하는 게 1년입니다. 광고는 1년 동안 심의를 받으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 유효기간 경과 사용을 했을 때는 3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괄호치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1억 5천만 원, 3천만 원이 괄호치기로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광고의 위반에 따른 제재금은 굉장히 징벌적으로 크게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를 받지 않으면 괘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억 원입니다. 보험회사.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1억이 큰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큰 돈이긴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근데 보험회사의 경각시킴을 주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틀림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 광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이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는 어떤 사전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기억했으니까 우리 사전 심의 제도를 운용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홈쇼핑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판매 방송 그런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상품의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심의필은 모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12번째입니다. 공시에 관한 건데요.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약자들이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보험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시험 문제에 이 공시라고 하는 거를 가로치기 해서 이 공시의 정의를 설명하고 이 공시를 맞추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공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영공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정기공시도 중요하고 수시공시도 다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빨간 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내까지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이 공시는 몇 년간 공시를 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정답이 3개월 이내 공시를 하고 3년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기 공시,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에 대해서는 분기가 3개월인데 3개월 이내 한다 그러면 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분기가 바로 또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만 2개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기가 3개월인데 분기 임시 결산 공고를 3개월로 할 수 없다. 2개월이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 3년간 공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기 공시라고 하는 건 매 분기가 공시가 되니까 그걸 3년 동안 공시하면 공시마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공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사분기에 공시하면 2사분기 전까지 이렇게 공시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공시는 우리가 이 3년간 공시를 하는데 수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걸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다음에 발생할 수시공시가 또 3개월 이런 식으로 공지가 되니까 이거는 이 제도의 어떤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공시는 기간이 즉시 공시한다. 발생하는 즉시에 공시하고 3년간 공시한다. 아시겠죠? 발생 즉시 공시하고 3년간 공시한다. 자, 수시공시의 그 항목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다음 중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수시공시 관련해서는 일단 거액, 중대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수시공시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일들은 갑자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공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공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공시에는 경영공시도 하고 상품공시나 상품공시를 같이 합니다. 경영공시, 상품공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상품 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 공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험 안내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안내 자료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요약서나 상품 설명서, 변액 운영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보호계약 관리 내용, 보험계약 관리 내용 이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품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그걸 공시해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 계약자한테 공시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에 상품 공시실이라는 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품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품 공시의 우리가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상품 공시는 자기 회사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회사 내의 정보만 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 내에 상품만 공시하는 거니까 뭐 다른 회사하고의 비교, 타 회사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상품 공시가 아니라 다음에서 소개하는 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가 하는 거죠.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자기 산하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서 공시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 비교 공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해 비교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뭐냐? 여기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상품 비교 공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품 공시다. 왜냐하면 그 보험 계약 관리는 한 사람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생명보험협회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자기 해당 고객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거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협회에서도 해줄 수 없는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 관련된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공시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공시는 매 사업년도부터 결산일부터 2개월이네요. 자, 2개월 이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분기 임시 결산. 그러니까 이 결산 공시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공시 나오면 무조건 대부분 다 3개월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3년간 공시해야 된다. 자, 정기 공시 항목과 임시 결산 공시 항목이 동일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임시 결산 공시는 정기 공시에 들어가지 않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 중에 일반적인 사항들, 뭐 분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시 결산할 때 공시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결산 공시든 정기 공시든 경영 공시든 모든 게 3개월 이내인데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분기 임시 결산 공시 2개월 이내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공시 항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건데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할 때 내용이 아닌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은 개별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내용을 관리하는 건 어디입니까? 예,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상품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이 부분은 비교 공시 항목이 아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보험 민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고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요. 또 보험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보험회사나 계약자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금융기관들 민원 중에서도 보험 민원이 건수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유형,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뭐 단순한 질의까지도 우리가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 오랜 상품을 유지하다 보니까 문제 행동 소지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악성,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악성 민원인이 남용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지 않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거하고 보험을
모집을 할 때 우리 모집인들께서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품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 민원 중에 대부분은 보험금 산정이나 돈을 지급해 주는 거나 아니면 모집에 관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 처리 방법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민원을 요즘에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보험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지만,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민원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유선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선이나 우리가 유선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상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둘 다 민원이 제기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다양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되고 이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요. 하나 올해 이제 내년도 이제 개정이 되면서 2022년도에 추가된 게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접수가 가능하니까 꼭 금융감독원만 접수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접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전히 대다수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다. 대다수의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민원에는 민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단순한 질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라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 어떤 뭐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단순한 질의까지도 우리가 민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 고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한 질의는 우리가 보험 민원에 포함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산업은 성숙 산업이므로 기존 고객 만족도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고객이 많은 것,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이 적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제 보험 고객이 이미 많은 부분들 우리 세대나 개인적으로 가입률이 높아지다 보면 100%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기존의 고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앞으로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만족도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고객 만족도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보험 민원을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우편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만이 아니라 직접 간접 다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소비자는 생명보험회사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한국소비자원 이렇게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는 민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공시하고 관련돼서는 생명보험협회, 민원하고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더 인허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째입니다.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인데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금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혜택을 줌으로써 보험 가입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제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더 가입하기 위해서 세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오답을 줄여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개인보험 계약에 대해서 세제가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는요,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장성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12%. 퍼센트 중요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좀 적게 12%, 1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까지 연간 100만 원 한도.
근데 요거는 각각 보장을 해줍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만 해당해 주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 안에 일반 보장성 보험도 가입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둘 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여러분들 가입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도 보장받고 예를 들어서 15%도 보장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 100만 원이니까 내가 12만 원 받고 1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합계가 27만 원이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같이 들었을 때 실은 세액공제, 세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연금계좌,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계좌라고 하는 보험이나 은행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대해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한데 종합소득을 내는 종합소득자일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종합소득자에 대해서 12%까지 받고요. 만약에 이제 종합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천만 원 이하나 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좀 확대를 늘려서 15%까지 지방소득세 별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4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퇴직연금까지 합쳐가지고는 700만 원. 그러니까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합쳐서 700만 원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키노트 같은 데서도 우리가 좀 다뤄봤던 건데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보장해주는 그런 퇴직금에 대해서 DB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0세 이상 이제 한시적으로요. 내년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한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까지 그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서 600만 원, 퇴직 그 연금에서 300만 원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요 나이 때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보험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A라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이제 광고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 있는데 실은 이거는 그냥 그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뭐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하는 개인 저축 계좌에 이제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입하신 부분을 연금 계좌로 이동을 하셨을 때는 300만 원에까지 10% 3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저축이니까 당연히 저축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소득을 내겠죠. 그죠? 연금 소득이 아닙니다.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 소득이죠. 그러니까 저축보험을 가입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을 받는데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원래는 이자 소득이 14%죠. 그죠? 14%를 내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15.4%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5.4%를 여러분들이 원천 징수하고 이자 소득을 받는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니까 되게 큰 겁니다. 15%를 줄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 있고 월 적립식 저축보험이 있고 종신형 연금계약이 세 가지가 이제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데 일시납으로 여러분들이 냈었을 때는 1억 원 이하까지 일시납으로 맡겼을 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고요. 월 적립식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월 적립식의 요 요건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계약기간은 10년, 납입기간은 5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균등하게 내고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 이게 뭐 1년으로 나오는 경우 많이 있고요. 월 보험료도 150만 원 이하일 때 우리가 이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 해당해서 여러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거고 그 연금 형태로만 받으셔야 돼요. 일시납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실 때 적용이 되고 사망 시 당연히 연금보험이니까 사망 시에는 연금 재원이 소멸되어야 되고요. 이 연금,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우리 이제 계약 해지는 그 계약자가 임의로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에 가입하셨으면은 연금 개시 이후에 그 전까지는 가능한데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중도 해지를 못한다. 해지를 못하는 경우에 예외상이죠.
이런 부분까지 알면 좋은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까 근로소득자에 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험 설계사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만 있을 때 해당된다. 자,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니까 아까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이나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5,500만 원일 때 15%예요. 그죠? 이렇게 돈을 적게 벌 때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에 한해서 15%를 보장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다 12%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12%. 15%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까지는 15%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니까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인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해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저축성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 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월 얼마 이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늘 우리가 이제 좀 말씀드리지만 세제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수치들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를 좀 하시는 것보다는 암기하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를 그 정도 수준만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모집인 자격시험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키포인트 15번째입니다. 우리 상속 및 증여받은 보험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기 상품이고 우리가 가입을 시킬 때 보면 상속이나 증여 이런 절세하는 방법으로도 보험 가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우리가 이제 완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상속 따로 증여 따로 해서 그 세금을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저 10%. 1억 원 이하일 때 10%, 30억 이하일 초과를 할 때 50%. 굉장히 크죠. 50%의 상속세 증여세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험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험 가입도 성사시킬 수 있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도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일석이조의 그런 상품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순위가 있어요. 항상 상속의 순위는 자기 밑부터 시작합니다. 직계, 자기 자녀들, 아들, 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위에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부모. 그 다음에 만약에 아들, 딸도 없고 부모, 형제도, 부모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이제 되는데 뭐 이 뒤에는 거의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요 이제 직계, 비속, 존속 순서로 일단 비속이 먼저고 아래가 먼저고 위가 나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하고 같이 지내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항상 동순위로 처리를 합니다. 직계, 비속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누가 하는 겁니까? 직계 비속이 없으면은 뭐 직계 존속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직계 존속이 있다면 직계 존속하고 동일 순위로. 만약에 직계 존속까지 없으면 단독 상속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배우자는 같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녀나 부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혼자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나 존속에 상속하는 비율에 1.5배를 줍니다. 1.5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녀한테 1억을 주면 배우자한테는 1억 5천을 우리가 상속 증여로, 이 배분 비율을 가산해서 주고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 동일한데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상속이니까 부모가 돈을 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내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그게 다 상속재산이 되려면 그 보험료를 다 누가 내줘야 돼요? 부모가 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반 내고 내가 반 냈으면 상속재산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낸 부분을 빼고 상속자로부터
제가 피상속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이 받는 금액의 비율만큼만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된다. 거기에 따른 과세만 부과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여러분들 금융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자, 배당, 이자 플러스 배당 소득입니다. 이런 게 뭐 많으면 좋죠. 예,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공제를 한다. 그렇게 이제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전액,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까지는 2천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했으면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죠.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20% 2억 원 한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가로치기로도 나오고 2억 원 한도에 대해서는 뭐 1억 원 한도다 이런 등등으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증여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받은 재산 중에 그 보험료를 낸 그 보험금을 만들어낸 보험료의 중에 내가 낸 보험료만큼을 빼고 내가 증여로 받을 우리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증여로 받은 금액까지만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를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세제적으로도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생명보험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보험업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뭐로 한다고요? 예,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얼마까지요? 예, 연간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소득별 과세 및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이제 16번째 키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가 세제에 관해서는 매년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번 시험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 보장성 보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 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표 같은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제는 정해진 수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죠. 뭐 대강 찍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본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그런 수치들을 눈에 보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12%인지 15%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게 무슨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원칙은 있지만 돈을 적게 버니까 15%가 부과되고 돈을 좀 많이 버니까 12%가 부과된다. 이런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는 과하게 부과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득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모든 소득이 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퇴직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다니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어떤 주택을 보유했거나 어떤 물건을 보유해서 넘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소득을 같이 매기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죠. 내가 오랫동안 직장 다녔는데 그래서 퇴직 받았는데 그거를 종합소득에 과세하면은 엄청난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하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내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올해 이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년 이후거든요.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미리 교재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해도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에 따라서 포괄해서 같이 요거는 배당, 요거는 이자 이렇게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자에 해당하는 거 다 포괄, 그 다음에 배당에 해당하는 거 다 포괄해가지고 같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을 계산을 할 때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금소득하고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에는 총 연금액에서 기타 경비를 뺀다 또는 필요 경비를 뺀다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연금소득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에 산출할 때는 연금소득을 공제한다. 연금소득 공제. 그러니까 빼기입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다. 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총 사업 수입, 기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럼 왜 연금소득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법으로, 세제법으로, 세법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연금소득 공제를 뺀다, 필요 경비를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그게 과세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그 인적 공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연말 소득 뭐 할 때 보시는 거 해보신 것처럼 뭐 기본적인 소득 공제나 아니면은 추가 공제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종합소득에서 그런 걸 뺀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과세 표준이 된다. 이거는 이 정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이란 뭐다? 예,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지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1200만 원 이하일 때 6%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요. 10억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우리가 45%를 적용하는 실은 6에서 45%의 8단계 그런 구간으로 과세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과세표준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제된 금액을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요 산출세율이죠. 요 산출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예, 정의에 관한 문제 또 이 수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류과세하는 게 두 가지다. 내후년부터는 세 가지인데 일단 두 가지로 계산하면 퇴직하고 양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하지 않는다. 총 연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 공제. 그죠?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전 페이지에서 다뤘지만 연금소득 공제를 빼주는 게 연금소득,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이 필요경비라고 나오는 부분, 연금하고 관련해서 필요경비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에서 45%인데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를 그냥 눈에 익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외우시지 말고 저는 최소 6에서 45%다 8단계로 구성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요거 전 뭐 이렇게 하나 정도씩만 더 기억하시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 세율이 24%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정말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거 틀리시면 그냥 돼요. 틀려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금에 관련된 22번째 키노트입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연금지급시 적용세율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역사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왜 이러한 부분은 왜 55세부터 되고요. 왜 이거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요.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픈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스킵해도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용 같은 경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조금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두 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답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모든 소득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분류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부과가 되죠? 네, 종합소득의 합산해서 우리가 이제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후의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종합소득하지 않고 우리가 분리과세를 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건 세금 자체 소득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냈든 뭐 이자나 배당, 죄송합니다. 요 이자나 배당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를 합니다. 분류.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보유했고 퇴직도 우리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고 있거나 오래 근무한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그 실은 분류과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에서 별도로 분류, 그러니까 세금, 소득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소득에서 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하겠다. 별도로 분류해서 소득을 부과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 요 연금소득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연금자금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분리과세를 통해서 우리가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하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빨간 글씨 다 외우셔야 되는데 1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그냥 요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상관없지만 기타 소득으로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55세 이후. 왜냐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도 좀 이제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 법률의 기준에 의하면 뭡니까? 퇴직 기준이 55세잖아요.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고 바로 연금 소득을 받으면은 그거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요. 5년 경과.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5년이 아닌 다른 숫자들을 많이 넣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분리과세 조건 미충족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우리가 15%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 지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쭉 지급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적연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개인연금도 있겠지만 55세 이후부터 쭉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실은 종신까지 받는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종신계획에 따라서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실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까지는 3%를 부과를 하는데 원천 징수세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신형으로 가입한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소득이 가입된 그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이 4%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낮은 세율.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5%만 이제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 70세 미만자가 종신연금,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가입한 경우 받는 원천 징수세율이 얼마냐? 그러고서 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적은 거니까 몇 프로를 받는다고요? 4%. 그 다음에 또 하나 3% 하고 해당해서 받을 수 있겠죠. 종신연금형으로 80세 이상의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사람은 3%가 더 적으니까 3%를 받겠죠. 근데 정답은 4%로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나 3%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4%하고 비교했을 때 5%는 4%가 적고 3%는 3%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 아닌 4%를 답으로 또는 4%가 아닌 5%를 답으로 해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 우리가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아까 몇 년이요? 5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5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얘기 나올 때는 10년이 많아요. 비과세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10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5년이라고 하는 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로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이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연금계좌 본인 납입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당연히 연금 외의 소득으로 받으니까 뭘로 우리가 분리가 됩니까? 기타 소득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분리과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내용이죠. 케이스죠.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죠. 5%의 원천 징수세율로 이제 받는데 종신계약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몇 프로라고요? 4%니까. 그죠?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적용됐을 땐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3%의 원천 징수세율이 아니라 4%의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의 세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필입니다. 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근데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교재상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아까 우수인증 설계사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두 문제 맞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제니까 좀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함정을 찾아라 같이 한번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매년 5월에서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 설계사 소득도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서 5월 31일 날 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근로소득도 아니고 기타 소득도 아니고 보험 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장성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은 뭐였습니까? 근로소득자만 받는 거니까. 그 대신에 장애인 전용 보험은 받을 수 있어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달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직전 과세 기간에 수입이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천 징수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매달 보험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10일까지 그 모집수당의 3%를 원천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천 징수해가지고 나중에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종결이 되는데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연말 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데 그럼 7,500만 원이 이상일 경우 7,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되게 특이하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7,500만 원. 설계사 소득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 신고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별도로 연말 정산으로 모든 게 끝난다. 원천 징수한다. 여러분들 설계사 월 단위로 소득 지급해 줄 때 보험회사가 3%의 원천 징수 세율을 떼가지고 그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끝난다. 아시겠죠? 그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소득 금액은 여러분들 나온 것처럼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사업소득 소득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타 소득률도 아니고 사업소득의 소득률. 자, 여기 곱하기 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고 하는 거, 이때 소득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요 세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험 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3월이 아니라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7,5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천 징수로 끝난다.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매월 10일 날 관할 세무서에 납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금액 경비 경제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사업소득률이라고 하는 기준을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다. 아시겠죠? 보험설계사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로서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자죠.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몇 프로의 아까 원천징수한다 그랬습니까? 3%. 3%의 원천징수에서 어디다? 관할세무소에 다음 달 10일까지 뭐 이 10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